어서 오세요. 은하야화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종 15년 가을, 한양 남대문 장터는 곡식 파는 상인의 외침과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이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보기에는 대길상이옵니다. 그래, 과연 그렇겠지. 내 눈썰미가 제법이로다. 관상가로서 역적의 상이 왔고 내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곳 한켠에서 이한결은 낡은 멍석을 깔고 앉아 관상관상이라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한결의 회색 두루마기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고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한 중년 부인이 다가와 아들 혼처를 정하려는데 그 집 규수의 관상을 봐달라 청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이 건넨 종이를 받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는 규수의 생년월일과 간단한 인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품에서 꺼낸 죽간에는 스승에게 배운 관상 비법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죽간을 한참 들여다본 뒤 이마가 넓고 눈매가 부드러우니 현숙한 상이나 광대뼈가 약간 높다 하니 고집이 센 면도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 양을 건넸고 한결은 그 돈을 품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번 돈은 이것이 전부였고 저녁 한 끼조차 빠듯한 액수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앞장서며 사람들을 밀어내자 장터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천천히 나타났고 그 주위로는 칼을 찬 무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황급히 멍석을 거두려 하자 가마가 바로 그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마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관상쟁이, 잠깐 멈추어라. 가마에서 내린 사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당당한 체격에 화려한 관복을 걸쳤으며 얼굴에는 위엄과 탐욕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정도겸이라 밝힌 그는 한결에게 자신의 관상을 보라 명했습니다. 한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병조판서라면 군권을 쥔 조정 대신으로 그런 인물이 장터의 관상쟁이에게 관상을 보라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도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도겸의 이마는 넓었으나 중앙이 움푹 꺼져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되 살기가 서려 있었으며 코는 매부리코로 굽었고 입술은 얇고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관상서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역적의 상이로다. 한결의 머릿속에 스승의 목소리가 울렸는데 이마가 움푹하고 눈에 살기가 서렸으며 입술이 얇으면 반드시 역모를 꾀할 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결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문득 10년 전 아버지가 역모로 몰려 차명당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외쳤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고 권력자의 모함 한마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면 한결의 입술이 바짝 마르는 동안 정도겸은 그의 침묵을 재촉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입을 다물고 있느냐? 내 관상이 어떠하냐? 한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보기에는 대길상이 옵니다. 이마가 넓으시니 지혜가 깊으시고 눈빛이 예리하시니 통찰력이 뛰어나시며 코가 우뚝하시니 권세가 오래 이어질 상이 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결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정도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도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과연 그렇겠지. 내 눈썰미가 제법이로다. 정도겸이 주머니에서 은자 5냥을 꺼내 한결 앞에 던지자 은자는 멍석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도겸은 가마에 오르며 한결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만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사라지자 장터는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한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눈앞에 놓이는 자 5냥은 평소 한 달치 벌이보다 많은 돈이었으나 한결은 그것을 집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한결은 자신의 죽간을 꺼내 바라보며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내린 재주이니 백성을 위해 써야 하고 거짓을 말하면 그 재주는 저주가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살고 싶었고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장터에 어둠이 내리자 한결은 멍석을 거두며 은자 5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으나 마음속에는 불안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밤, 한결은 누추한 초가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정도겸에게 거짓 관상을 말한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고 밤마다 아버지가 참용당하던 장면이 꿈에 나타나 한결을 괴롭혔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운데 밖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이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한결은 경계하며 문 쪽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저는 월선이라 합니다. 선비님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한결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흰 저고리와 연한 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버드립처럼 가늘고 긴 눈매와 하얀 피부가 달빛에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낮게 쪽을 찐 머리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겨왔고 그녀의 붉은 입술은 긴장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자 월선은 황급히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한결은 망설였으나 그녀의 급박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결은 문을 닫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월선은 한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도겸 저택에 출입하는 의녀라 밝힌 그녀는 사흘 전 선비께서 대감의 관상을 봐드린 것을 보았으며 그때 선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던 것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한결의 얼굴이 굳어졌고 월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정도겸 저택에서 수상한 일들을 목격했는데 한밤중에 무장한 사내들이 드나들고 서재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했습니다. 한결은 월선의 말을 들으며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왜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 정도겸의 모함으로 영모에 연루되어 죽었고 자신은 기생이 되어 살다가 의녀가 되어 정도겸을 감시해왔다 했습니다. 한결은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원한을 읽을 수 있었고 문득 3년 전 자신이 그녀의 관상을 봐준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결은 그녀에게 큰 임무를 도울 상이라 말했었고 월선은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했습니다. 한결이 입을 열려 하자 월선은 급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속삭였습니다. 한결과 월선은 동시에 숨을 죽였고 과연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한결의 집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한결의 팔을 잡으며 뒷문으로 가자는 눈빛을 보냈고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간을 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향하는 순간 앞문이 발로 차이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결은 월선의 손을 잡아 끌며 뒷문을 박차고 나갔고 뒤에서는 자객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달빛 아래 골목을 달리던 한결과 월선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멈출 수 없었고 뒤에서는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결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큰 기와집 담장 뒤로 몸을 숨기자 월선도 황급히 그의 옆에 몸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자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월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라면 안전할 겁니다. 월선은 한결을 이끌고 북촌 쪽으로 향했고 한참을 걸어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월선이 의녀 생활을 하며 지내는 곳이었고 다른 의녀들은 밤 근무로 나가 있어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한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월선은 물을 떠다 건넸습니다. 한결이 물을 마시며 진정한 뒤 월선은 그의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정도겸은 선비님을 죽이려 합니다. 선비님이 그의 진짜 관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정도겸의 영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한결은 월선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나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도겸은 병조판 서였고 조정의 세력이 깊었으며 한낱 가난한 선비가 그를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결은 오늘 밤 자객들의 칼날을 보았고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선은 한결의 망설임을 읽고는 조용히 말했는데 자신이 정도겸 저택에서 중요한 것을 훔쳐낼 수 있으며 그것이 있다면 관아에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결의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흐르는 동안 한결은 월선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방 안에서만 지내는 동안 한결은 죽간을 꺼내 관상 비법을 되풀이해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월선은 낮에는 정도겸 저택으로 출입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의녀 일을 했는데 저택 안의 동향을 살피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월선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결 앞에 작은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풀었는데 안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결이 서찰을 집어들어 펼치자 첫 번째 서찰에는 함경도 병영의 장수 이름과 군사수가 적혀 있었으며 두 번째 서찰에는 거사 날짜와 입궐 경로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결의 손이 떨렸는데 이것은 명백한 영모의 증거였습니다. 월선은 한결에게 오늘 밤 정도겸이 외출한 틈에 서재에 들어가 이것을 훔쳐왔으며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한결은 서찰을 몇 번이고 읽으며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는데 거사 날짜는 보름 뒤 대왕 대비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대궐에 많은 신하가 모이는 날이었으며 정도겸은 그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한결은 서찰을 내려놓으며 월선에게 이것을 관아에 고해야 한다 말했으나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도겸의 세력이 관아 안에도 깊숙이 퍼져 있어서 잘못하면 서찰이 정도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결은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다면 대궐로 직접 가야 한다 말했습니다. 월선이 놀란 표정으로 한결을 바라보자 한결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대궐에는 영의정이 계시며 영의정은 정도겸과 달리 청렴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그분께 직접 이 서찰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영의정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죽간을 꺼내 보이며 관상으로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월선은 한결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으며 그렇다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 말했습니다. 한결이 위험하다며 만류하자 월선은 자신이 없으면 대궐 안으로 들어갈 방법조차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의연은 대궐 안내위원에 출입할 수 있었으며 월선은 그 길을 이용해 한결을 안으로 들일 수 있다 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 월선은 평소처럼 의녀복을 입고 약상자를 들었으며 한결은 약초 나르는 심부름꾼 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광화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며 대궐의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금군들이 지키고 서 있었으나 월선이 내의원 출입증을 보이자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두 사람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궐 안으로 들어선 한결은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으나 월선은 태연하게 내의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의원에 도착한 월선은 다른 의녀에게 오늘 급한 일이 있어 약초를 맡기고 간다 말한 뒤 한결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영의정이 진무를 보는 의정부 쪽으로 향했는데
다행히 아침 일찍이라 마주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건물 앞에 도착한 한결은 월선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말한 뒤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영의정의 집무실 앞에 이르자 문지기가 한결을 막아섰습니다. 한결은 급히 전할 말씀이 있다 했으나 문지기는 예고 없이 영의정을 뵐 수 없다 했습니다. 한결이 난처해 하는 순간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들어오게 하라. 문지기가 문을 열자 안에는 육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경이었습니다. 한결은 황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으며 영의정 이준경은 한결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했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들어 이준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관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마는 넓고 평평했으며 눈빛은 맑고 온화하면서 했습니다. 코는 곱게 뻗었으나 너무 높지 않았고 우며 입가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충직한 상의로다. 한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준경 앞에 서찰을 펼쳐 보이며 한결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도겸에게 관상을 봐준 일, 자객에게 쫓긴 일, 월선이 서찰을 훔쳐온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준경은 서찰을 집어들어 찬찬히 읽어 내려갔으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찰을 다 읽은 이준경은 한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도겸의 서재에서 나온 것이 확실한가?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월선이 직접 훔쳐왔다 대답했고 이준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찰만으로는 부족하오. 정도겸은 교활한 자라 이것이 조작되었다 우길 것이며 그의 세력이 조정에 깊으니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소. 그대는 관상을 본다 했는데 그 관상으로 정도겸의 역적됨을 증명할 수 있겠소? 한결은 망설였으나 이준경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소 내가 주상 전하께 아뢰어 정도겸을 대전으로 부르겠소. 그대는 그곳에서 관상으로 정도겸의 역적됨을 밝히고 이 서찰과 월선의 증언을 더하면 역모를 막을 수 있을 것이오. 한결은 이준경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의정부를 나온 한결은 월선에게 모든 것을 전했으며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대전에서 정도겸과 맞서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한결은 월선의 손을 잡으며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궐 밖으로 나와 월선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제 남은 것은 대전에서의 대결뿐이었습니다. 한결은 죽간을 꺼내 들여다보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는데 하늘이 내린 제주는 백성을 위해 쓰라는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으며 한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대궐 안근정전에는 조정 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의정 이준경이 왕께 긴급히 아랜 바가 있어 임시 조회가 열렸는데 병조판서 정도겸도 영문을 모른 채 정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좌에 앉은 중종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여전히 위험 있는 얼굴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신하들을 살폈습니다. 이준경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기를 병조판서 정도겸에 관한 중대한 고변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했습니다. 정도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으나 곧 평소의 위험 있는 표정으로 돌아왔으며 중종은 이준경에게 계속 아뢰라 했습니다. 이준경의 지시로 정각 밖에서 대기하던 한결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결은 남루한 회색 두루마기 대신 월선이 마련해준 깨끗한 청색 후포를 입고 있었으나 여전히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이 옥좌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자 중종은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이준경이 한결을 소개하며 이 선비는 관상을 보는 자로 며칠 전 정도겸의 관상을 봤다 아뢰었습니다. 정도겸은 한결을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으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한결에게 무엇을 아뢰려 하느냐 물으시자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사흘 전 남대문 장터에서 병조판서 대감의 관상을 보았사옵니다. 그때 소인은 두려움의 거짓을 아뢰었으나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정각 안이 술렁였으며 정도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중종은 한결에게 계속 아뢰라 하셨습니다.
한결은 품에서 죽간을 꺼내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의 이마는 넓으나 중앙이 움푹 꺼져 있사옵니다. 이는 야심은 크나 덕이 부족한 상이옵니다. 눈빛은 예리하되 살기가 서려 있으니 이는 사람을 해칠 마음을 품은 자의 상이옵니다. 코는 매부리 코로 굽었으니 권세를 탐하는 상이며 입술이 얇고 굽게 다물어져 있으니 이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자의 상이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대감은 역적의 상을 지니셨사옵니다. 정각 안이 순간 조용해졌으며 정도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결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도겸이 분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상 전하, 이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옵니다. 한낱 장터의 점쟁이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소신은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왔으며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중종은 정도겸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이준경에게 다른 증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준경이 품에서 서찰 2통을 꺼내 중종께 올리며 이것은 정도겸의 서재에서 나온 것으로 영모의 증거라 아뢰었습니다. 중종께서 서찰을 펼쳐 읽으시는 동안 정도겸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나 그는 곧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그 서찰은 누군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소신의 서재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사옵니다. 이준경의 지시로 정각 밖에서 대기하던 월선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저고리와 연한 분홍 치마를 입은 월선은 떨리는 걸음으로 옥좌 앞에 엎드렸으며 중종은 그녀에게 일어나 증언하라 명하셨습니다. 월선은 자신이 정도겸 저택에 출입하는 의녀이며 나흘 전 밤 서재에 들어가 그 서찰을 직접 가져왔다 증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달간 한밤중에 무장한 사내들이 저택에 드나들었으며 서재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말했습니다. 정도겸은 월선을 노려보며 그녀를 알아보았는데 3년 전 자신이 영모로 몰아 죽인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정도겸이 월선을 향해 원한에 사무쳐 거짓 증언을 한다 소리쳤으나 이준경은 서찰에 적힌 내용이 너무도 상세하여 조작일 수 없다 반박했습니다. 중종은 서찰을 다시 들여다보시며 거사 날짜가 대왕 대비 생신날로 되어 있고 함경도 병영 장수의 이름까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중종께서 금군 대장을 부르시어 함경도 병영에 급히 사람을 보내 해당 장수를 조사하라 명하셨으며 또한 정도겸의 저택을 수색하라 하셨습니다. 정도겸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중종께서 정도겸을 향해 차갑게 말씀하셨는데 난약 조사 결과 영모가 사실로 드러나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정도겸을 결박했으며 정도겸은 한결과 월선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으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도겸이 정각 밖으로 끌려나가자 중종은 한결과 월선을 바라보며 두 사람의 용기를 치하하셨습니다. 중종께서 한결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하셨으나 한결은 공손히 사양하며 자신은 장터에서 관상을 보는 것이 편하다 아뢰었습니다. 중종은 한결의 뜻을 존중하시며 대신 은자 100냥을 하사하셨으며 월선에게도 포상을 내리셨습니다. 한결과 월선은 깊이 절을 올린 뒤 정각을 나왔습니다. 대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선이 한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으며 한결도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전해졌는데 함경도 병영 장수가 정도겸과 내통했음이 밝혀졌으며 저택 수색에서도 무기와 군사 동원 계획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도겸은 영모죄로 차명을 당했으며 그와 함께 모의한 자들도 모두 잡혀 처벌받았습니다. 한결은 월선의 집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죽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내린 재주이며 그것을 올바르게 쓸 때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한결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보름이 흐른 뒤 한결은 다시 남대문 장터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상이라 적힌 나무 팻말은 여전히 낡았으나 한결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종께서 하사하시는 자 100냥은 대부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한결은 여전히 하루 한두 냥을 벌며 살아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한 젊은이가 다가와 앞날을 보고 싶다 청했습니다. 한결은 죽간을 꺼내 젊은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이마가 넓고 눈빛이 맑으니 학문의 뜻을 두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기뻐하며 한 양을 건넸는데 한결은 그 돈을 받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관상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늘이 내린 재주를 쓰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멀리서 흰 저고리와 연한 분홍 치마를 입은 월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결 앞에 앉으며 오늘도 손님이 많았느냐 물었는데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장사가 신통치 않다 대답했습니다. 월선은 작게 웃으며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는데 안에는 따뜻한 밥과 나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 구석에서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월선이 한결에게 벼슬을 사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물었으나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 대답했습니다. 월선은 한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자신도 의녀로 계속 일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겠다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장터에 어둠이 내리자 월선이 한결의 팔을 살짝 잡으며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한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는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라 하네. 월선이 한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이제야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소. 월선은 한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를 걸으며 월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의 품속에서 죽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그것은 마치 스승이 그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서는 내일도 한결이 멍석을 깔고 앉아 사람들의 관상을 봐줄 것이며 월선은 그런 한결을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백성을 위해 쓰는 작은 재주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